네, 최재형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연구센터 최진혁입니다. 어, 저는 원격 탐사를 가지고 지진단층을 조사하는, 매핑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는 아니고요. 지금 음, 지금 우리가 당장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몇 년간 우리 연구센터나 또 활성지구조 연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부담 없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리모트 센싱하고 이제 여러 가지의 지질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진에 포커싱을 할 건데요. 우리가 리모트 센싱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위성, 그다음에 드론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획득한다, 뭐 광학 영상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리모트 센싱은 생각보다 광범위한 어떤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획득뿐만 아니라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그다음에 최근에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류하고 또 스크린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 지구조 또는 지질재해 연구 분야에 활용을 하냐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지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면 어떤 이게 원거리에서 지표를 관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surface deformation이나 또는 displacement 또는 topographical offset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서의 또 다른 키워드가 어떤 지표 변형이나 지표 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진과 지표 변이의 관계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은 규모 7.9의 K-코크라울 스케일에 의한 지표 파열이 되겠습니다. 지표 변형이 되겠고, 꼭 이렇게 규모 7이나 8의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규모 6 정도의 6점 몇 이런 지진에도 지표 파열이 발생하는데, 오른쪽 사진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발생했었던 이탈리아 산맥에서 발생했던 지진에 의해서 지금 아래쪽에 이끼가 하나도 없는 부분, 새롭게 노출된 부분이죠. 이게 정단층으로 이제 슬라이딩 된 건데, 그래서 이러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지진들에 의한 지표 변형이 있으면 우리가 원격 탐사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지진과 관련된 지표 변형은 규모 6이나 6.5가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진원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형 또는 대형, 중대형 지진이 있어야지만 이런 지표 변이가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진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어떤 연구들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진이 발생을 하면 왼쪽 상단에 이제 관측을 하죠. 여러 가지 관측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성 인싸가 있고 또 GNSS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의 변이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이즈몰로지라고 하는 지진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표에 심어져 있는 지진계에서 지진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계가 관측을 했든 원격 탐사가 관측을 했든 이러한 어떤 변형이 있는 것들을 관측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기초 자료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질 조사를 나가게 되고 실제 서페이스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의 지표 위에 이제 서페이스 슬립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고 가장 아이디어한 프로파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나왔던 그런 관측 자료들, 지표 조사 자료들을 다 컴바인을 하면 이번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작동을 했다라는 것들이 모델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C에 가면은 그 지역의 어떤 지질 특성을 아는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이번 지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단층이 어떤 역단층 또는 뭐 지금 그림에는 역단층이 예로 되어 있는데 역단층이 생기면서 이런 변형을 겪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응력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단층의 분절 모델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떤 여진의 집중이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그래서 지진제에 활용하는 그런 플로우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원격 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과거에 우리가 팔레오 얼스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자료 자체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지진들에서 최대한 많은 정량적인 정보를 얻어서 그러니까 단층의 지오메트리와 변이량, 단층을 따라서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얻어서 거기서부터 많이 배워서 지진재해에 접목하려는 그런 국제적인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원격 탐사를 가지고 지진에 의한 지표 파일을 획득한 거는 아마 1992년 캘리포니아의 랜더스 얼스케이크 되겠는데 당시에 싸가 지표 파일 위치를 추정을 했고 변이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이처 표지에 당시에 실렸었고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지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싸의 장점과 지표의 장점, 지표 지질 조사의 장점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특정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몇몇 사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면 센티넬이 지진 전후 인사를 가지고 이제 수센치의 엄니프트를 잡아냈죠. 왼쪽에 그 레전드를 보시면 5cm 정도, 최대 5cm 정도 이런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많은 지진계를 설치해서 여진들을 획득해서 오른쪽에는 그 여진들을 잡아내고 이제 지하에 있는 단층면을 모델화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원격 탐사에서 대응을 하고 또 지진 사이즈몰로지 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외 조사를 나가게 되죠. 당시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접 눈으로 관찰하기도 하지만 A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드론이나 그 요새 UAV라고 하는데 그 드론을 이용을 해서 지진 직후에 어떤 지표를 찍어서 이러한 것들을 방향성이나 사이즈나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드론을 이용을 해서 지금 그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그 내립 지역의 어떤 크랙을 디테일하게 매핑을 하고 그 DEM을 제작을 해서 B 그림, 오른쪽 상단의 B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고도 자료를 이용해서 지표의 변형이 어떻게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 플라야데스가 포항 지진 직후에 찍은 제일 먼저 지나간 위성 사진을 획득을 한 것인데요. 이런 걸 가지고 지표 변형이 있었던 위치들, 액상화나 크랙이나 어떤 낙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서 지표에서 관찰한, 이미지에서 관찰하고 지표에서 관찰한 것들, 그다음에 드론에서 관찰한 것들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지진계가 획득한 자료들, 그리고 여러 관측 자료들, 그리고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관측 자료들을 가지고 변이량이나 이런 것들이 모델된 것들 다 콤바인을 해서 이제 구조 지질학적인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 도층, 그 분지를 만든 당시에 정단층으로 분지를 만든 단층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역단층으로 주양이동이 섞인 역단층으로 재활성되면서 기반함이 있고 또 세디먼트가 있는 곳에 다양하게 그 특성에 맞게 데포메이션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어떤 세부 지질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접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특정 사건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그 배한경 연구원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95년에 일본 고베 일본 그에서 일어난 고베 지진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지질도, 사기 지질도하고 서페이스 럽처를 표시한 그런 지도를 당시에 발간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지진에 의해서 지표 변형이 발생한 겁니다. 이 지금 그 아와지 섬에 있는 노지마 폴트가 리액티베이션 되면서 지금 움직였는데 그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 그 우리가 뚝이랑 고랑이죠. 요걸 보면 라이트 레이트럴하고 약간의 그 사람이 서 있는 쪽이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이 올라탄 그러한 변형을 보여줍니다. 한 1.5에서 2m 정도 이렇게 2m 정도의 네슬립이 일어났죠. 그 오른쪽 하단에 parallel displacement하고 perpendicular displacement를 보여주는 거는 지금 그 대한경 연구원이 1991년도 그죠? 91년도 지진 전 항공사진과 1995년도 고베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항공사진을 비교를 합니다. 코릴레이션을 시켜서 단층과 평행한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를 측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은 단층의 수직한 방향의 변이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넥스트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이제 그 변이가 조금 집중적으로 관찰된 곳인데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한 2km에 걸쳐서 지표 파열을 매핑을 했고 그 주황색 포인트가 있는 게 당시에 필드 옵저베이션이 보고가 된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파일 27번부터 47번까지가 우리가 아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가지고 변이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맨 위에 예를 보시면 그 아주 좋습니다. 그 베스트 핏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폴트 패러럴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이미지에 코릴레이션을 시켜보면 약 1.14m의 단층과 평행한 변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단층의 수직한 변이는 0.86m 정도.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아주 아이디얼하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베리에이션이라고 한 거는 그 에러 레인지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2m 플러스 마이너스 0.1m 정도. 그 다음에 폴트 퍼펜디큘러도 1.8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12 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브랜치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면 그 자세히 보면 그 프로파일이 계단으로 한 번 딱 꺾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브랜칭 되는 폴트에서 변이를 나눠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필드 옵저베이션에서는 측정할 수 없었던 그런 패턴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지오메트리도 찾고 변이량도 정확하게 재고 있습니다. 필드 옵저베이션만 하게 되면 마커가 없는 지점에서는 변이를 측정할 수가 없고 당시에 발견을 하지 못했으면 지표 파일의 기록이 없어집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원격 탐사 자료를 이용하면 우리가 몰랐던, 당시에는 못 봤던 지표 파일을 탐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로파일 간격을 보시듯이 아주 연속적으로 이러한 변이량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구간에 대해서 이런 설정들을 좀 바꿔가면서 확대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필드 옵저베이션하고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미지 콜레이션을 했을 때의 어떤 상관관계인데 지금 3500 폴트 디스턴스로 봤을 때 3500이나 4000 요 군데에서는 조금 비슷한 값들이 있습니다. 2m에 가깝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2500에서 3000 이쪽까지는 변이량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당시에 어떤 90년대의 영상이다 보니까 이미지의 해상도나 퀄리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측정 조건들을 조금 바꿔가면서 다르게 모델링을 해보고 조금 더 프루브 시킬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까지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특정 지진 사건에 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1967년의 모고드 지진인데요. 왼쪽 하단에서와 같이 당시에 이제 지표가 깨졌고 여기는 이제 사막이라 일본과는 전혀 다릅니다. 잘 남아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컴셋3 우리나라 위성이 지표 파일 이 지역을 찍어도 여전히 그 지형 지표 파일이 남아 있고 또 현장에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 했습니다. 왼쪽에 컴셋3는 광학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팬텀은 0.05m죠. 0.05m의 어떤 레졸루션을 가지는 D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과 같이 매핑을 하고 지오메트리를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그 변이를 측정합니다. 지금 가장 오른쪽 상단에 보면 지표 파일과 나란하게 AA-BB-의 어떤 프로파일을 껐는데요. 그게 이제 채널에 U자 쉐입이 나오도록 끄어가지고 매칭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바로 밑에도 어떤 지표 변이를 따라서 U자 쉐입의 마커가 있는데 그것들을 복원을 시켜서 어떤 넷슬립을 실제 측정하려는 시도들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스러스트를 따라서 그 단층을 가로질러서 프로파일을 꺼서 이런 변이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특정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원격 탐사의 또 다른 유용한 점은 아시다시피 이러한 지각 변형 활동은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리사이즈믹 크리핑이나 또는 포스사이즈믹 크립이나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코사이즈믹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지표 변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지진 단층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모르고 또 원격 탐사는 전 지구를 돌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속적인 자료 획득이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좀 다른 분야긴 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2022년 1월에 있었던 그 해저 화산입니다. 퉁가 해저 화산인데 지금 그 데이터하고 날짜만 보시면 지금 이 화산 작용에 의해서 섬이 완전히 이제 드러났다가 두 개로 나눠졌다가 지금은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는 나중에는 그러한 어떤 그 마그마 방의 움직임이나 크레터가 만들어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 센싱을 이용을 하면 지진도 물론 그 코사이믹 전에 어떤 리모트 센싱에서 디텍팅할 수 있는 프리벤트 데포메이션이 있어야겠지만 일단은
지진재해 측면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속적으로 자료 획득이나 처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시계열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어떤 머신러닝을 통해서 패턴 분석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감지하는 그런 연구들도 수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화제를 바꿔서 우리나라는 그 특정 지진 사건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지진, 제일 큰 경주 지진도 지표 변형이 없었고요. 역사 지진 중에서도 특정 단층 구간과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수만 년,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또는 수십만 년 전 지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정 지진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그런 팔레올스케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여기서의 하나의 요점은 어쨌든 단층이 움직인 단층이 다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리액티베이션, 리커런스, 그 다음에 뭐 사이클 이런 걸로 대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활성 단층의 특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뭐 조금 특정 단층에 대한 건 하지만 여기도 해유한 얼스케이크에 대해서도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꼭 1920년 지진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앞에 몇 번의 지진을 돌아봅니다. 뭘 이용하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단층을 따라서 획득된 고해상도 라이다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라이다의 그 우수성은 제가 뭐 따로 말 안 드려도 우리나라 활성단층 연구에 많이 이용을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과거 팔레올스케이크는 두 가지의 기록을 남깁니다. 세 가지죠. 지형, 그 다음에 증서, 그 다음에 앞에 한종원 학생이 발표했던 단층 암인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지형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형에서 우리가 단층의 위치를 알게 되면 실제 트렌치를 통해서 층서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특정 지진이 아니더라도 활성 단층에 대한 연구 자체가 어떤 트렌치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어떤 연구 패턴들을 보면 작년에 맥칼핀이 이제 50년간의 고지진 발전사에 대해서 짧게 기사를 썼는데 보면 리모트 센싱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DM이나 에어본 레이저 스캐닝, 라이다죠.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색 바를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또 다른 걸로 이제 데이팅을 제시를 했는데 오늘은 원격 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러한 원격 탐사 기술이 상용화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2000년대부터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지질과학 분야에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조금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DM을 만들고 과거에 지진에 의해서 생겨난 지형 변이를 단층을 먼저 매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는 이제 특정 지진이 있다면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변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위성의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위에 이제 광학 영상을 보면 컴셋 3A나 3가 상당히 이제 고성능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SAR을 보면 컴셋 5가 역시나 아주 좋은 그런 해당됩니다. 우리 활성 지구조 연구 분야나 지질과학에서 성능에 비해서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드론이 워낙 강력해졌고요. 드론을 가지고 DM을 만들 수가 있고 최근에는 드론에다가 라이다를 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충청권 수도권으로 가는데 동남권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른쪽 그림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상당히 많은 단층들에 대해서 라이다가 획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1단계는 끝났지만 이 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할 게 될 거고요. 혹시나 이 단층들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다른 데포메이션이 일어나면 얘네는 프리-이벤트의 어떤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연구센터에서 채연 학생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드론으로 라이다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삼릉 지역이 되겠고요. 단층 오른쪽 대시드 라인이 단층이고 그거를 가로질러서 프로파일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라이다를 이용했을 때, 그다음 드론 라이다를 이용했을 때를 가지고 수직 낙차가 얼마였는지 또는 수평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3차원 DM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 원격 탐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그 근처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하고 대학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이 원격 탐사 기술을 써서 어떻게 우리가 지진 쪽에 또 화산 쪽에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다른 나라의 산사태를 연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구 플로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영국에서 하고 있는 화산 지진에 대한 요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네요. 그 어떤 지표 변이가 일어났을 때 주로 미국에서 쓰는 코릴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구 체계도 있고 소프트웨어들도 외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체계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센터의 일부만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대면하고 비대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협의체라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전문가 협의체의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카브라는 이름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 표를 보시면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과 이제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모으냐, 우리와 같이 항우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벤트가 있을 때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표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연구 시스템 개발 분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2년 동안 활동을 하면 아마 좋은 기획 보고서가 나올 거고 향후 우리 그 주요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그래서 이 협의체의 소통을 위해서 지금 제작 중인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분과에 계신 분들 토의도 하고 조금 더 확대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항우연에서 위성정보 국가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짓고자 하는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핵심 연구센터를 가지는 거죠. 모든 위성 정보를 거기서 획득하고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의 중간에 하단을 보시면 특화연구센터라고 있는데 땡땡 특화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획득해서 이렇게 융합 연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본부 차원에서 지질재해특화센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양산단층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빅데이터를 얻어서 조금 거기에서 어떤 혹시나 감지가 있는지 또는 백두산이나 뭐 이런 것들 활화산으로 알려진 지역에 대한 어떤 지표 변이가 있는지에 대한 타겟형 연구를 좀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하다가 만약에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또는 근처에 다른 국가나 이런 데서
지진이나 화산이 터졌을 때 우리의 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특화센터가 우리 연구원에 갖춰지게 되면 이제 항우연하고 계속적으로 협력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R&D를 약간 기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특화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활성 지구조 연구가 우리 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마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됐고 부각이 됐는데 활성 단층 사업이 2단계로 들었고요. 근데 아마 2024년 이때 가면 각 부처의 어떤 사업들이 한 번의 어떤 그런 전환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그 향후 몇 년 안에 워낙 이렇게 연구 환경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우리 연구센터에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원격 탐사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개개인의 연구 차원이 아니라 좀 국가적으로 또는 지금 여기 웨비나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비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뭐 조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공감대가 좀 필요하고요. 외부적으로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소개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